이야기는 과거 작은 양들이 있는 넓은 들판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던 중 하늘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불쌍한 양치기 소녀는 충격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러자 큰 눈이 나타나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날이 마왕의 침략이 시작된 날이었고 많은 생물들이 나타났습니다. 마왕과 함께 온 이들이 누군지 아시나요? 아, 잠깐. 내가 생각한 각성자가 아니었어. 이번엔 신을 섬기는 신성 기사들이야. 중요한 건 그들이 매우 헌신적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신에게 맹세하고 그 맹세로 초자연적 힘을 얻어 괴물들을 몰아냅니다. 하지만 악마 영역에서 온 마귀의 도끼는 여러 지역에 여전히 높게 남아 있었어요. 그것이 있던 대부분의 장소는 부패한 버려진 도시에서 사라졌어요. 그곳에서는 거대한 식물이 시체를 먹는 걸 실제로 볼 수 있어요. 끔찍하네요. 잠깐만요. 아, 안 돼. 거꾸로 매달린 여자가 있어요. 이야기에서는 살아남은 사람이 결국 악마로 변했대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을 베자 식물이 쓰레기처럼 땅에 떨어져요. 신성기사단 부사령관 카레는 그들이 늦었다고 말해요. 오직 시온베르트의 무기만이 이름을 말할 수 있대요. 맞아요. 누군가 부사령관에게 전화해 붉은 달이 떴어요 라고 말해요. 젠장. 가게에서 붉은 달을 봤을 때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쿵쿵 소리가 나고 한 남자가 앞에 공사가 있다며 조심하라고 해요. 저 달이 뜨면 무슨 일이든 생길 수 있어요. 카레는 현장에 더 가까이 가서 안을 보니 한 인간을 발견합니다. 머리가 크고 눈이 다른 것보다 멀리 떨어진 작은 아이입니다. 저 아이가 우리의 주인공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가 고아원 식당에서 발견된 날로부터 15년 후로 넘어갔을 때 누군가가 신성한 기사들 덕분에 우리가 먹을 수 있다고 말해요. 그들은 감사해야 해요. 하지만 누군가 앞에 있는 사람에게 소리칩니다. 리카가 그의 몫이 왜 이렇게 작은지 물어요. 그 남자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빠 보이며 그냥 돌아서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요. 그는 배경에서 식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관찰하며 어렸을 때 그의 마을이 악마들에게 공격당했던 기억을 떠올려요. 그는 유일한 생존자였고 기사들이 키우기 위해 여기에 데려왔습니다. 모두가 혼자 살아남은 아기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그의 얼굴에 있는 출생 자국이 그가 괴물의 자식이라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즉 그들은 그를 자신들과 다르게 여깁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의 그릇에 오래된 생선과 음식 찌꺼기를 던지며 그것조차 충분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곳 사람들은 그가 인간이 아니라고 의심했어요. 모두 악마에게 가족을 잃었기에 당연히 그는 사랑받지 못했어요. 음식을 던진 사람이 근처에 우는 아이를 부릅니다. 라이카는 이 소년이 어제 도착한 걸 압니다. 더 큰 남자가 쪼그리고 앉아 아이의 아버지가 인간으로 위장한 괴물에게 먹혔다고 말합니다. 라이카와 같은 종족이었어요. 그는 사과를 요구합니다. 라이카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 혼란스럽지만 아이는 이미 엄마를 돌려달라고 외치며 그를 한심한 괴물이라 부릅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머리를 땅에 박으며 사과하라고 하면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불쌍한 아이는 사과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흰머리 주인공. 오라를 뿜어낼 줄 알았는데 아직 성장할 부분이 많아 보인다. 왜 바닥에 먼지를 집어드는 걸까? 그는 10년 넘게 일상이 똑같았다고 말해요. 기본적으로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이곳을 떠날 수 없어요. 게다가 15살이 되면 사제들에 의해 신성한 기사로 보내질 수 있어요. 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라이크에게는 그의 차례까지 5일 남았습니다. 그는 저주받은 고아원에 갇혀 있는 것을 견딜 수 없고 빨리 나가고 싶어 합니다. 신성한 기사가 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어. 장면이 동상으로 바뀌고 누군가가 의식이 곧 시작된다고 말해요. 15세가 된 후 기사가 되고 싶은 사람은 앞으로 나와 서약해야 했습니다. 리카 옆에 있는 삭발한 남자가 비웃으며 그런 괴물은 결코 신성한 기사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후 사제가 그들에게 차례대로 나와 성배 앞에서 맹세를 하라고 요청합니다. 액체가 푸른색으로 변하면 기사가 될 수 없지만 황금색으로 변하면 그것을 마시고 서약과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맹세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신에게 바쳐야 했습니다. 이 의식은 평생 한 번만 가능하므로 무엇을 바칠지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대머리 남자가 먼저 나서서 다시는 어떤 괴물에게서도 도망치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그의 여동생은 그의 바로 앞에 서 있던 생물에게 잡아먹혔습니다. 이제 그는 아무리 위험하더라도 모든 괴물을 죽이겠다고 맹세합니다. 성배가 빛나기 시작하며 방 전체를 밝히고 갑자기 액체가 황금색으로 변합니다. 그 남자는 진정한 귀족이 나타났고 이제 그 생명체들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는 잔을 들고 사제가 축복하고 룬이 빛납니다. 그때 그는 몸속에 이상한 힘이 흐르는 걸 느낍니다. 주변 모두가 놀랍니다. 두 번째 사람이 나서서 선언합니다. 그는 이곳을 떠나면 가족 없이 방랑자로 살겠다고 맹세합니다. 하지만 가족이 가장 중요했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효과가 있었던 듯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가 맹세하고 성공합니다. 한 소녀도 나와 맹세해 성공합니다. 라이카는 자신도 성공할 거라 확신했어요. 하지만 물론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데 당신만 실패하죠. 주인공의 문제입니다. 그는 불려나가 긴장하며 나섭니다. 그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기사로 살겠다고 맹세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줄 수 있는 게 떠오르지 않아 얼어붙습니다. 그는 이곳을 떠나 행복해지고 싶지만 줄 게 없습니다. 그 사람은 나서기 전에 생각해야 한다는 걸 잊었습니다. 천재. 그는 머릿속에서 소리치며 자신에게 줄 중요한 것이 있어야 한다고 설득하려 합니다. 갑자기 이상한 에너지가 몸을 통해 솟아오르며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 순간 잔 속의 액체가 이상한 보라색 슬라임으로 변합니다. 사제는 즉시 그렇게 무서운 색은 처음 본다고 말합니다.
그는 즉시 의식을 끝내고 모두에게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라이카가 뭔가 말하려고 하며 그들에게 기다려달라 요청하지만 갑자기 휙 그의 팔이 날아갑니다. 세상에. 뒤쪽에 있던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상했던 대로 그는 정말 괴물이었구나. 대체 뭐야? 그들 중 일부는 이미 각성하여 창을 꺼내고 거대한 팔을 뻗습니다. 젠장, 나도 각성하고 싶어. 그들은 그를 죽이겠다고 하며 인간인 척하는 이 저주받은 존재가 오늘 살아서 나가지 못할 거라고 말한다. 그 순간 사제가 그들에게 인간에게는 힘을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하며 멈추라고 명령합니다. 바로 그 다음 순간 천장이 갈라지기 시작하고 위에서 주먹이 내려와 그 남자를 증발시킵니다. 사람들이 위를 보니 이마에 표식이 있는 악마가 모두를 노려봅니다.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고 심지어 사제도 겁에 질린 모습으로 보아 대본의 일부가 아닌 게 분명합니다. 그 생명체는 징역의 거인에서 보던 움직임으로 누군가의 다리를 물어뜯습니다. 사제는 모두에게 대피하고 신성한 기사단을 부르라고 외치지만 결국 붙잡힙니다. 괴물이 돌진하는 동안 렉은 반쪽 몸을 잃고 앉아 놀란 듯 바라봅니다. 팔을 잃은 사람치고는 이상하게 차분해 보입니다. 그는 괜찮아 보입니다. 아마도 그를 더 무섭게 하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악마일 것입니다. 삭발한 남자가 라이카에게 비켜달라고 소리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그 생물을 계속 응시하며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는 괴물에게서 도망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것을 떠올립니다. 그 순간 악마가 뒤에서 다가오고 그는 절망 속에서 울부짖으며 죽임을 당합니다. 또 한 명이 잡아먹혔다. 주변 아이들은 열정적으로 아우라를 발산하며 이곳을 지켜야 한다고 외친다. 정말. 그들은 드래곤볼 Z 캐릭터처럼 돌진합니다. 한편 레카는 이러다 자신도 잡아먹힐 거라 확신하며 지켜봅니다. 하지만 그런 생물에 대해 그는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는 아직 아무런 힘도 받지 못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제 보니 가슴에 엄지손가락이 달린 것처럼 보이는 괴물이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 괴물은 커다란 혀로 그를 바라보며 공격을 시작했다. 입, 혀다. 라이카는 그것을 보며 정말 이렇게 무의미한 곳에서 죽을지 궁금하다. 그는 뒤에 있는 성배를 기억해낸다. 이론상 색이 변하면 힘을 줄 거라고 생각했다. 공격이 곧바로 다가오고 있었고 그는 뭐든 하기로 결심한다. 차라리 그 역겨운 걸 마시는 게 거기서 죽는 것보다 낫지. 그가 액체를 삼키자마자 발작하듯 머리를 부딪히고 혀가 이미 그의 몸을 감쌌다. 젠장, 그가 뭔가 대단한 걸 할 줄 알았는데 아니 그냥 납작하게 밟혔어.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니야. 혀 밑에서 폭발이 일어나 그것을 태웁니다. 그리고 아이는 슈퍼사이언처럼 깨어나요. 이게 뭐야? 완전 달라졌어. 긴 검은 머리. 내 킬로아는 어디 갔지? 그는 괴물을 보며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 못하고 이게 정말 자신인지 자문합니다. 그 순간 온몸이 이상하게 차가워집니다. 이상한 에너지가 그의 혈관을 타고 흐르고 있습니다. 괴물이 다시 덤벼들지만 이번에는 그가 피하고 괴물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는 캡틴 리바이처럼 팔을 들어 혀를 향해 돌진합니다. 그는 폭발 주문을 외쳐 보라색 번개가 뿜어져 나오는 마법진을 소환합니다. 이게 뭐지? 그 소년이 방금 진화한 건가요? 슈퍼사이어인 16단계로 바로 날아가 오라가 불타오르며 그것을 응시합니다. 그는 땅에 떨어지고 힘에 지쳐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의 뒤에서 누군가가 이건 불가능하다고 중얼거립니다. 농담하는 게 틀림없어. 하지만 라이카는 충격적인 것을 알아차린다. 찢겨서 먹힌 팔이 다시 자라났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갑작스럽게 정화라는 단어가 홀 안에 울려 퍼지더니 건물 크기의 거대한 검이 떨어져 괴물의 가슴을 꿰뚫었다. 누군가 칼날 위로 올라서며 시체를 두면 도끼가 도시로 퍼질 거라 합니다. 그 사람은 늦게 온 걸 사과하고 그 생물을 물리친 게 그 소년이었냐고 묻습니다. 라이카는 곧바로 이들이 신성 기사임을 알아챕니다. 그들이 도착해 모든 걸 해결한 듯합니다. 이제 하늘은 맑고 파랗습니다. 그들은 그 소년이 정말 인상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깨어난 존재를 물리치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신성 기사단 지휘관 아서입니다. 그런데 아서는 허리가 날씬하고 엉덩이가 넓어요. 예상 밖이었어요. 라이카 터그는 그 거대한 검에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그는 평생 그런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자 누군가가 아서 사령관에게 모두를 두고 가지 말라고 소리칩니다. 넓은 엉덩이 대장은 다른 사람들이 너무 느리다고 되받아칩니다. 주인공은 사령관이 앞에 있어 압도됩니다. 이 사람이 자신을 인정해주면 드디어 고아원을 떠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안 돼. 그 작은 귀걸이까지 옆으로 살짝 보이면서 너무 귀여워. 말도 안 돼. 예술가가 그렇게 했어요. 갑자기 라이카가 그녀에게 달려가 신성기사에게 자신도 그들 중 하나가 되고 싶다고 해요. 그는 늘 그들을 존경해왔고 가입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이 괴물을 그냥 죽여야 한다고 합니다. 아서가 그에게 친구에 대해 말할 때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이 아이가 마을의 유일한 생존자라고 주장해요. 이 아이가 맹세 없이 변신하고 이상한 힘을 쓰는 걸 봤다고도 해요. 인간일 리 없다고 말하죠. 라이카가 설명하려 하지만 휙 얼굴을 튕기자 바보가 빙글빙글 돌며 쓰러집니다. 그녀는 그 소년이 그의 목숨을 구했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요. 그럼에도 그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정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네요. 그 사람은 얼굴이 빨개져 용서를 빌고 주인공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해요. 이제 아서가 라이카에게 돌아서서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맹세를 하지 않았던 라이카는 말을 하려던 순간에 악마가 나타났지만 여전히 싸울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변화된 성배에서 마셨기에 그 힘을 얻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맹세 없이는 그런 힘을 얻는 게 불가능하다고 해요. 그렇다면 그에게서 무엇이 가져갔고 왜 그 힘이 깨어난 걸까요? 라이카는 말을 더듬으며 그녀가 그의 관심을 끌었다고 말해요. 그녀는 그가 가진 힘을 보고 싶어 해요. 그는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녀는 그냥 활성화하라고 하며 직접 보고 싶다고 해요. 문제는 그가 그 힘을 어떻게 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힘은 성배에서 마셨을 때 자연스럽게 생긴 거죠. 아서는 팔짱을 끼고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해요. 그녀는 소년을 붙잡고 로켓단처럼 성층권 너머로 던집니다. 아래에서 그녀는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은 힘을 발동하는 것뿐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추락해 죽을 거라고 소리칩니다. 동료가 그녀를 악마라 부를 때 라이카는 하늘을 떨어지며 이 여자 뭐야 얘들아 라고 생각한다. 그는 구름을 지나며 힘이 발동되지 않으면 끝이라는 걸 깨닫고 있다. 더 나쁜 건 하늘에서 악마처럼 보이는 게 그와 눈을 마주쳐서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땅에서 아서는 침착하게 그녀가 이곳이 하늘을 먹는 새의 영역이라는 걸 잊었다고 언급합니다. 그녀의 동료는 지금 여유 부릴 때가 아니라고 외칩니다. 아이가 잡아먹힐 거라고요. 하지만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 짐승이 그를 삼켜버리고 두 사람은 자신들이 실수했다는 걸 바로 깨닫습니다. 그 남자는 그녀를 도와야겠다고 하며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솔직히 이야기 자체는 드래곤볼 Z 같아요. 그녀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 인정하지만 아마도 이게 소년의 힘을 다시 끌어낼 완벽한 기회일지도 몰라요. 동료는 그녀가 진짜 악마일 거라고 외칩니다. 한편 하늘 위에서 라이카는 괴물의 뱃속에 갇혀 부식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의 주변엔 희생자들의 잔해만 남아있고 몇 시간 더 그곳에 있으면 죽을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다. 뒤에서 또 다른 생물이 다가와 물어뜯을 준비 중이다. 그는 몇 초 안에 죽을 수도 있었지만 그때 삭발한 남자가 그냥 죽으라고 했던 말을 떠올린다. 그는 고아원에서 입을 놀린 저주받은 아이 때문에 여기에 갇혀있다는 생각에 더 화가 난다. 정말로 그 아이들과 신성 기사단은 최악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런 곳에서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갑자기 그는 다시 변신하고 생물의 내부가 사방에서 그를 공격해요. 아래쪽에서 파란 머리의 사람이 그녀에게 왜 그렇게 무모하게 행동하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알고 싶은 게 분류되지 않은 악마를 혼자 물리칠 힘이 그들에게 진짜 이익이 될 수 있는지 여부라고 답해요. 갑자기 하늘에서 짐승의 배가 부풀어 오르더니 X가 가슴을 터뜨리고 주인공이 그것을 뚫고 나옵니다. 그는 몸 꼭대기에서 솟아올라 공중을 날았다. 땅에 닿기 직전 손을 뻗어 공기 폭발로 낙하를 부드럽게 했다. 파란 머리 남자가 도와주러 와서 괜찮냐고 묻고 이상할 정도로 멀쩡해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배경에 아서는 그가 그 생물을 죽일 수 있었다는 게 이상하다고 합니다. 그는 부사령관급이었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15년 전 그 아기가 버려진 집에서 발견되었고 그 이후로 많이 자란 것 같지 않느냐고 캐런에게 말한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주인공을 구해준 인물이에요. 정말로 놀랍지 않나요? 그를 구하고 15년 후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카렌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사실 그 소년에게는 그때 죽는 게 더 나았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때 아서가 그녀 옆에 있는 어리석은 자에게 이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 독특한 힘을 감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녀는 그들에게 조언을 주겠다고 합니다. 지금 인류 상황에서는 누군가의 정체성을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인류는 가능한 모든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장면은 갑자기 마차로 바뀝니다. 그리스 느낌이 물씬 나고 주인공은 거기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꽤 편안한 무릎이었을 것 같네요. 뭐야 얘? 허벅지에 머리를 기대고 있네. 그는 최악의 결정을 내리는데 옆으로 굴러서 여자의 손길을 피하려고 해. 맞아요. 그녀가 그를 하늘로 보냈어요. 솔직히. 네, 도망치는 게 나을 거예요. 그는 여기가 어디냐고 묻고 나서 자신이 비행 마차 안에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아서는 시간이 부족해 그가 깨기 전에 떠나야 했다고 설명합니다. 그가 작별 인사를 못한 게 아쉽다. 그는 그녀가 그 말을 했다는 게 웃기다고 웃는다. 문득 떠오른다. 그는 이제 자신이 기사단의 일원인지 묻는다. 그녀는 그렇다고 말해요. 오늘부터 그는 기사단의 보호를 받게 되고 그는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녀는 그의 존재가 그들조차도 예외적인 경우라고 설명해요. 그들은 아직 그를 신뢰할지 모르며 그의 행동에 따라 결정될 거예요. 그는 이해하지만 고아원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 해요. 카렌은 건물의 주요 구역이 파괴되어 공식적으로 폐쇄하기로 결정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모든 아이들과 직원들은 나뉘어 다른 고아원으로 보내질 것입니다. 아서는 가장 슬픈 점은 아이들 대부분이 서약을 맺을 준비가 거의 되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 후에 부인 같은 사람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굴욕만을 기억하며 절대 없다고 답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가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그녀는 그들이 성스러운 수도 아라의 변경으로 간다고 설명합니다. 그곳은 그와 같은 기사와 다른 사관생도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들은 그곳을 지키려 준비해왔습니다. 신화시대의 대재앙이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자 그녀는 창밖을 보라고만 합니다. 밖에서는 하늘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야기 초반에 하늘의 균열을 언급했죠. 그곳에서 수많은 몬스터와 다른 세계의 존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왕, 다른 세계의 지배자에 의해 이끌려 그들은 이 세상의 신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마왕과 그의 천마들은 이 땅의 일부를 정복하고 파괴하여 악마의 기운으로 물들였습니다.
결국 신성한 전사들의 기사단이 그를 몰아냈습니다. 악마들은 대륙 가장자리에 봉인되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살 땅이 남은 유일한 이유입니다. 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 땅을 지키는 게 점점 더 어렵습니다. 그녀는 왜 이런 균열이 다시 생겼는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아는 건 이전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과 그것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매그의 기사단이라는 것입니다. 레이크는 상황을 완전히 이해 못한 채 그녀가 갑자기 몸을 기울이며 그의 얼굴에 손을 올리고 그의 힘에 많은 희망을 건다고 말합니다. 주인공은 얼굴이 빨개지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녀의 비율을 그린 예술가의 그림을 보자마자 이 여자가 위험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아서 무슨 일이야? 라는 표정으로 앉아있다. 그녀는 더 가까이 다가와 그가 변신할 때 눈에서 이상한 빛을 봤다고 말한다. 그가 칼로 폭발을 일으키고 팔이 잘린 후 재생된 것을. 그녀는 그의 힘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맹세에서 뭘 제안했는지 모르지만 그가 싸움에서 그걸 사용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턱을 타고 흐르는 땀을 핥습니다. 세상에 이 여자는 정말 이상해. 주인공은 동의하며 알았다고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게 또 뭐겠어요? 그녀는 갑자기 그를 내쫓으며 지금 당장 할 일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가 바보처럼 땅에 떨어질 줄 알았지만 대신 그 소녀는 나무 기둥에 튕겨 발로 착지합니다. 그 순간 그는 몸이 멀쩡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이상하게도 위에서부터 몸이 더 강해진 느낌입니다. 그녀는 외칩니다. 계약을 맺은 자들은 두 가지 힘을 얻는다고. 그녀의 검과 같은 특별한 능력, 그리고 일반 인간을 훨씬 능가하는 신체 능력. 이제 그는 기사단이 단순히 괴물을 죽이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은 쓰레기를 치워야 하고 그것이 그의 첫 임무입니다. 일을 마치면 도시로 들어갈 수 있지만 길을 잘못 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주인공은 길을 잃고 쓰레기를 치운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궁금해하며 가까이서 발소리를 듣고 누군가가 아슬아슬했어 라고 말합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마차의 기사들이 이미 떠났는지 물어요. 앞에 있는 남자는 이 아이가 누구인지 궁금해해요. 그들은 큰 소리를 들었고 그게 이 아이 때문인지 알고 싶어 해요. 라이카는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왜 숲 한가운데에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 남자는 라이카에게 버려진 아이인지 아니면 괴물에게 가족을 잃은 사람인지 묻습니다. 또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어 상관없으니 그냥 팔자고 합니다. 돈은 돈이니까요. 그 순간 라이카는 이들이 산적임을 깨닫고 이 청소 작업이 그들을 없애는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옆을 보니 한 명이 새 아이를 데리고 있었고 그 남자는 그에게 다치기 전에 따라오라고 했어요. 나중에 누군가 그를 사더라도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라이카는 아이들을 보며 자신도 같은 일을 겪었다고 떠올립니다. 뚱뚱한 남자가 아이들에게 조용히 움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인공이 나서서 아이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그를 찢어버리겠다고 합니다. 소년의 오라가 킬루아처럼 불타오르고 기사단 일원으로서 사령관이 첫 임무로 그들을 제거하라고 했다고 선언합니다. 깡패는 이 아이가 누구인지 신경 안 쓴다고 합니다. 그는 그들의 영역에 있으니 무시하고 지금 당장 끝내겠다고 합니다. 모두 돌진합니다. 빛이 사방에서 번쩍이고 소년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잠시 후 그는 아이들 옆에 서 있습니다. 그의 아우라는 너무 강렬하게 발산되어 깡패들이 떨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혼란스러워하고 큰 남자가 화살을 쏩니다. 그 모든 근육이 아깝다. 눈 깜짝할 사이에 주인공이 흐릿하게 변한다. 깡패는 그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하다가 옆을 보니 그가 똑바로 서 있는 것을 보고 마치 킬루아처럼 보인다. 정말 이건 복사 붙여넣기 같아. 또 다른 화살이 날아가지만 여전히 소용없고 소녀는 더 강력하게 반응해. 그는 큰 불길을 일으켜 모두 앞에 거대한 불의 벽을 만들어. 그는 긴 머리를 휘날리며 나왔고 솔직히 말해서 그 머리가 하얗다면 더 멋있을 것 같아요. 그는 살짝 눈짓을 하고 도적들이 반응하기도 전에 그들을 모두 베어 몸을 반으로 가릅니다. 포토샵 편집이 여기저기 있네. 뭐야? 싸움이 한 패널에서 끝났어. 시체들이 이미 타고 있어. 하지만 라이카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 그러다 그의 뒤에서 누군가가 움직이지 말라고 외쳐. 그는 돌아서서 도적이 아이 목에 칼을 대고 있는 걸 보고 한 발자국이라도 다가가면 아이가 죽는다고 경고하는 걸 봅니다. 그는 냉정하게 바라보며 일행 중 한 명이 살아남았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들은 잠시 멈춰서고 아이의 뺨에서 피가 흐릅니다. 주인공은 칼을 내리고 이해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절대 가까이 가지 않겠다고 말하며 아이들을 풀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산적은 절대 안 된다며 이 아이들은 귀중한 상품이라고 거절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 아이는 도대체 뭐야? 그는 이 아이들이 이미 악맥의 가족을 잃었으니 괴물의 먹이가 되는 것보다 팔려가는 게 낫다고 덧붙입니다. 아무리 더러운 늙은 놈이라도 적어도 살아남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번쩍하며 그의 팔이 불에 잘려나갔어. 주인공이 그 장면을 연출한 건 정말 똑똑했어요. 그는 칼을 쥔 팔을 바로 노렸어요. 심지어 G08 대사 난 가까이 가지 않겠다고 했잖아 라는 말도 했어요. 그리고 와, 팔뿐만 아니라 머리 전체가 날아가 버렸어. 이게 뭐야? 뭐 사실 그렇지. 칼을 든 손만 자르는 것보다 그 자식을 아예 죽이는 게 낫지. 세상에 내가 그렇게 생각하다니. 주인공은 놀랐다. 그는 그 불꽃을 땅에 퍼뜨리는 것을 잠깐 생각했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 그것이 그렇게 강력할 줄은 몰랐다. 그는 아이에게 괜찮냐고 묻습니다. 아이가 온몸을 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이는 용기를 내어 그의 다리를 껴안습니다.
우리 소녀는 그를 부드럽게 토닥이며 정말 무서웠지 라고 말해요. 그 다음 순간 아서가 다가오자 아이는 다시 놀라지만 리카는 엄청난 오라를 소모하고 있어요. 1초에 10천 유닛. 그러고 나서 그는 마침내 지쳐 변신이 풀리며 아이들 한가운데에 쓰러집니다. 한편 성에서는 캐런이 나타나 화가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놀랍게도 아이들이 주인공을 데려오면 그가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그들은 그가 방향을 알려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키에런은 화가 나서 다가가서 저 자식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것에 분노합니다. 그는 리카를 어깨에 올리며 그가 구해야 할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킨 것을 치욕이라고 부릅니다. 이상하게도 소녀는 잠든 채로 침을 흘리며 평화롭게 쉬고 있고 카렌은 그것이 자신의 실패라고 투덜거립니다. 이제 그는 그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싶어 합니다. 위에서 한 무리가 지켜보던 중 갑자기 새로운 동료 프란이 나타나 그의 자는 얼굴이 귀엽다고 합니다. 케네스는 그녀가 그에게 너무 부드럽다고 중얼거립니다. 이 소녀는 낙제입니다. 멍청이 그리프는 단순한 청소 임무에서 그렇게 지친다는 것은 수치스럽다고 말합니다. 잭은 그 아이에 대해 들었던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실망스럽다고 덧붙입니다. 하지만 왕좌에 앉은 아름다운 아서는 그들이 방금 깨어난 소년을 판단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들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그를 계속 지켜볼 것이고 이는 결정된 사항이지만 다음번에는 그가 더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합니다. 장면은 성의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테이블에는 과일이 놓여 있고 소년을 위한 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는 침을 흘리며 기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믿기 어렵습니다. 그는 보이는 모든 것을 먹기 시작하고 누군가 컵을 건넵니다. 하녀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는 임무에 늦은 것에 대해 사과하지만 그녀는 걱정 말라고 합니다. 그는 원하는 만큼 머물고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습니다. 리캄은 고아원과 달리 여기서는 아무도 방해하지 않아 편히 식사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정말 마이크 그룹에 가입한 건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부릅니다. 뒤쪽 소년이 그가 라이카냐고 묻습니다. 주인공은 어색하게 돌아서서 네라고 말해요. 소년은 얼굴 가까이 다가와 노려보며 주인공을 혼란스럽게 해요. 그는 돌아서서 바보 같은 얼굴이라며 따라오라고 해요. 그들은 그가 쓸모있는 바보인지 쓸모없는 바보인지 알아볼 거라고 해요. 리치는 당황했어요. 어디서 나타나서 그런 말을 하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남자는 자신을 케네스라고 소개해요. 그는 부사령관입니다. 주인공은 약간 당황하지만 케네스는 그저 조용히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그 옆에 있는 여자에게 그 옷을 언제까지 입고 있을 거냐고 묻습니다. 갑자기 하녀들이 많은 이유를 알겠다. 사실 프란이 하녀로 변장한 것이었다. 알고 보니 그 소녀는 코스플레이어였다. 장면이 다시 숲으로 전환되고 라이카가 그들과 함께 걸어갑니다. 그는 긴장된 상태지만 프란은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해야 할 일은 많지만 목표는 모두가 무사히 돌아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이해한다고 하지만 미크는 여전히 이 사람이 예전과 같은 사람인지 믿기 어렵습니다. 이 소녀가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요? 케네트는 거의 다 왔다고 하고 프라는 이야기를 다시 해주겠다고 합니다. 오늘 왕도 밖에서 괴물이 목격된 것 같아요. 피해를 막기 위해 군대는 신속히 행동하기로 결정하여 확신이 없어도 파견되었어요. 분명히 그들은 라이카의 능력을 보러 여기 나왔어요. 이제 그가 기사단에 합류했으니 그의 능력을 시험해야 해요. 지휘관도 그를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었기에 이 모든 것을 평가로 삼을 수 있어요. 라이카는 크게 흥분하지 않아요. 여전히 기사단에서 자리 잃을 수 있다는 의미니까요. 하지만 키 큰 사람이 다가와 부드럽게 두드리며 큰 기대를 한다고 말하자 불안감이 사라져요. 사령관이 그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했다. 그는 미소 지으며 그녀에게 자신을 믿어도 된다고 말한다. 이건 쉬울 거라고. 그는 바로 적과 싸울 괴물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 한다. 케네스는 아이들에게 업혀 다녔던 사람치고는 꽤 자신감이 넘친다고 응수한다. 그들을 구한 후 그는 라이크에게 쓸모없으면 기사단에서 쫓겨날 거라고 경고합니다. 멍청해 보이는 얼굴로 보면 그게 가장 가능성 높은 결과입니다. 라이카는 그에게 입을 다물라고 하며 왜 항상 그렇게 강한 척하는지 묻습니다. 어차피 나이도 비슷할 텐데 왜 그렇게 잘난 척하냐고 합니다. 솔직히 케네스가 주인공과 동갑이라면 많이 지쳐 보인다. 프란이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며 그들에게 싸움을 멈추라고 한다. 그녀는 라이크에게 사과하며 케네스가 항상 솔직하게 말하겠다고 맹세했다고 설명한다. 그것은 라이카를 더 짜증나게 합니다. 이제 그는 케네스가 속으로 자신을 바보라고 생각한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케네스는 그것을 인정하며 왜 맹세를 하지 않았는지 알고 싶다고 합니다. 라이카는 상관없다고 말하지만 케네스는 그들의 힘이 맹세에서 나온다고 주장하며 희생이 클수록 힘도 커진다고 합니다. 라이카는 혼자 생각한다. 정말 그건 희생처럼 안 느껴진다. 너무 쉽다. 헌터 엑스 헌터에서는 그게 훨씬 더 강렬했어. 주인공이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하려는 순간 갑자기 그의 머리 뒤에 총이 나타나. 케네스는 그에게 보통 6개월 안에 신병의 3분의 1이 맹세 때문에 죽거나 부서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라이카는 케네스가 어떻게 자신도 모르게 뒤에 나타났는지에 더 집중합니다. 케네스는 그를 노려보며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 그 명령에 어떻게 가입했냐고 묻습니다. 그는 반가쇠를 당기려 하지만 라이카가 주저하고 프란이 갑자기 그의 팔을 잡으며 케네스에게 멈추라고 합니다. 바로 그때 라이카의 아우라가 솟아오르고 그는 맹세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휘관이 그를 받아주었고 그는 고아원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기사단에 들어가기 위해 그는 모든 걸 바칠 것입니다. 케네스는 놀랐습니다. 소년이 권총을 잡자 그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신성한 무기가 어떻게 파괴되었는지 이해 못했고 다른 무기를 소환하려 합니다. 프란이 둘에게 그만하라고 끼어듭니다. 그녀는 그 에너지와 결단력이 좋지만 이제 그녀 차례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이런. 그녀가 말해요. 괴물들이 그들을 보고 있고 이제 일할 시간이라고요. 그때 저는 그녀가 큰 포크를 꺼낸 걸 알아차렸고 거대한 생명체들이 그들을 보고 있었어요. 첫 괴물이 돌진하자 세 사람은 피합니다. 그러나 그 생명체가 독꼬리를 휘두르며 나무에 액체를 튀기자 나무가 녹아버립니다. 뱀꼬리 가진 이상한 원숭이야. 라이카가 왜 녹았는지 궁금해해. 케네스는 꼬리 만지지 말라고만 해. 그건 치명적입니다. 5마리가 동시에 라이크에게 돌진합니다. 그는 피합니다. 한 번의 공격이 다른 공격을 피하며 이 짐승들이 반칙이라고 중얼거린다. 그동안 4명의 프랑기스는 미소로 작별 인사를 하며 둘에게 맡기겠다고 한다. 라이카는 혼란스러워하며 그녀가 정말 돕지 않을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소녀는 이미 몇 마리를 간단히 처치하며 걸어가고 이 모든 것을 조종하는 누군가가 있을 것이라며 그들을 찾아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주인공과 함께 갑니다. 그러다 라이카는 케네스가 큰 권총 2자루를 꺼내는 걸 봅니다. 잠시 그는 라이카의 머리를 겨누는 듯했지만 대신 뒤에서 몰래 다가오는 원숭이를 쏩니다. 그는 라이카에게 당황하며 기사단에 들어가려면 포기하라고 경고합니다. 또 다른 야수가 리카 뒤에서 뛰어오르지만 이번에는 그가 검을 뽑아 쓰러뜨리며 이 단체에 가입해 가치를 증명할 방법은 없다고 말합니다. 케네스는 그의 말이 공허하다고 말합니다. 무언가를 증명하고 싶다면 행동으로 보여주라고 합니다. 그들은 갈라져서 케네스는 아이엠보처럼 잠금되어 양쪽으로 원숭이들을 쓰러뜨리고 주인공은 칼을 들고 돌진하여 첫 번째 원숭이를 뛰어올라 베어내며 한 번에 4마리를 쓰러뜨립니다. 그들의 몸은 조각조각 땅에 쓰러집니다. 적들을 베는 동안 케네스가 주변을 완전히 섬멸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다. 작가가 정말 미쳤군. 그 남자 주변에 죽은 원숭이들이 산처럼 쌓여있는 그림이라니. 라이카는 이 녀석이 부사령관인 게 당연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의 검이 강력하긴 하지만 그 파괴적인 화력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2마리의 짐승이 그에게 달려들고 그는 다시 검을 활성화하지만 이번에는 이상한 불꽃이 공중으로 터져 나옵니다. 그는 불꽃이 커질수록 에너지가 더 빨리 소모된다는 걸 기억하며 예전 아이들과 함께 했을 때처럼 쓰러질 거라 생각합니다. 한편 케네스는 고장난 스폰 포인트처럼 몬스터들을 사냥하며 라이크에게 이렇게 조금밖에 못 죽일 거면 그늘에 앉아있는 게 낫다고 말합니다. 주인공은 이해가 안 된다. 이 사람은 1초도 쉬지 않고 계속 총을 쏘고 숨도 안 찬다. 그들 사이의 격차는 크다. 그는 솔직히 묻는다. 어떻게 그의 탄약이 안 떨어지는지. 케네스는 그의 총이 신성한 무기이고 총알이 만화로 만들어진다고 설명한다. 잠시 동안 라이카는 그가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게 재밌다고 생각하지만 프란이 거짓말을 못한다는 걸 기억합니다. 동시에 그는 케네스의 신성한 기술이 자신의 것과 다르게 작동함을 알아차립니다. 케네스는 총알을 만들 때 만화를 쓰지만 라이카의 힘은 몸에서 계속 흘러나옵니다. 문제는 이걸 알아도 갑자기 권총을 만들 수 없다는 점입니다. 계속 이렇게 하면 결과는 뻔해. 그는 얼어붙고 케네스는 포기하려는지 묻는다. 케네스는 계속 발사하며 그 소년이 적응도 못하고 계획도 세우지 못하며 기사단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는 돌아가자마자 라이카가 여기 있을 자격이 없다고 대장에게 보고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 케네트는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뒤를 돌아보니 하늘에 거대한 검이 생기고 있다. 라이카는 속임수는 자신의 스타일이 아니라며 효율성과 만화 비용은 있겠다고 한다. 거대한 짐승들이 비명을 질렀다. 케네스는 피하려고 애쓰고 라이카는 한 번의 공격으로 모든 것을 끝내겠다고 선언했다. 칼날이 호드의 중심에 곧장 내려 찍히고 그 충격은 높은 곳에서부터 숲 전체로 퍼져나갔다. 케네스는 화산 분화구를 내려다보며 위험했다고 중얼거린다. 그는 내려와 레카가 쓰러져 헐떡이며 손가락 하나도 못 들어 라고 말하는 것을 본다. 그는 그 자식이 봤는지 궁금하다. 케네스는 계속 사격했지만 라이카는 한 번의 공격으로 더 많은 적을 물리쳤다. 이제 그의 잠재력을 인정해야 한다. 케네스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조용히 바라본다. 시체들에서 이상한 선이 땅으로 흐른다. 그는 갑자기 그들이 함정에 있다고 외치며 라이카에게 도망치라고 한다.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긴 혀를 가진 거대한 입이 그들 아래에서 솟아오릅니다. 라이카는 옆을 두려운 눈으로 바라본 후 그의 검의 힘을 휘둘러 2사람이 잡고 떨어지지 않도록 밧줄을 만듭니다. 케네스는 이 괴물이 원숭이를 미끼로 다른 생물들을 잡아먹는다고 설명합니다. 문제는 주인공이 전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서 이제 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잠깐, 방금 케네스가 드래곤볼 Z처럼 날아다니지 않았나요? 그의 힘도 다 소진된 것 같아요. 혀가 튀어나와 둘을 묶습니다. 라이카가 놈에게 노후라고 외치는 순간 갑자기 하늘에 무언가 나타납니다. 언제나 아름다운 프란이 거대한 모습으로 도착하며 그 괴물이 큰 입을 벌렸으니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해요. 그녀의 숟가락이 커지면서 생물의 입속으로 밀어 올려 위로 날려 보냅니다. 그녀는 생물 아래 깊숙이 파고들어 그 거대한 입에 진짜 주인을 드러냅니다. 그녀는 앞으로 돌진하며 일련의 빠른 배기를 퍼부어 생물을 완전히 조각내었습니다. 2사람은 어색하게 땅에 추락하고 프라는 짧은 치마를 입고 다가와 원숭이들을 잘 처리했다고 칭찬합니다.
그녀는 강력한 악마의 존재를 느꼈지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도 기쁩니다. 둘은 친한 친구가 되었지만 라이카나 케네스 둘 다 그렇게 친하다고는 안 할 것입니다. 톰에서 벗어난 후 라이카는 자신이 한 일에 놀랐습니다. 단 한 번의 동작으로 생물을 하늘로 들어 올려 그에게는 불가능해 보였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녀는 정말 다른 수준이었습니다. 그가 이해 못한 것은 그녀의 손이 왜 그 후에 합쳐져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다급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모를 수도 있지만 모든 악마는 원래 인간이었다고 해요. 그의 정복 후 그녀는 이 불쌍한 이들이 어둠의 마법에 노출되었다고 기도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렇게 그들은 괴물이 되었어요. 리카는 이해한다며 고개를 끄덕였고 케네스는 이상한 점을 지적했어요. 그는 이 지역에 그런 생물을 만들 만큼 강력한 마법의 저장소가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것이 수도 근처에 나타난 건 더 이해가 안 돼요. 프란도 정말 이상하다고 동의해요. 갑자기 프란은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모두에게 도망치라고 외쳐요. 그들은 왜 그런지 이해하지 못하다가 땅이 흔들릴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자 한 목소리가 인상적인 생물을 보냈다고 말해요. 누군가 셋의 등을 밟고 돌아보자 후드를 쓴 인물이 다가와요. 프란은 충격을 받은 듯하다. 그 남자는 그녀가 자신의 아이를 베었다는 걸 믿을 수 없다고 한다. 속이는 얼굴을 가진 인간들은 정말 역겹다고 말한다. 프라는 그가 그것을 자신의 자식이라고 언급한 사실에 더욱 놀랍니다.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요구하지만 그 남자는 그냥 엄지를 들어 아래로 가리킨 후 즉시 그들 셋을 땅에 내리꽂습니다. 리카는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압니다. 프렌조차 기회가 없습니다. 하지만 케네스는 여전히 반항적입니다. 그는 큰 권총을 꺼내며 그 자식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외칩니다. 그 남자는 웃으며 그를 장난꾸러기 아이로 부릅니다. 갑자기 그의 팔에 붉은 불꽃이 일어납니다. 후드 쓴 남자가 괜찮다며 걱정 말고 쉽게 재구성할 거라고 해요. 그들은 전보다 더 강해질 거예요. 지금 그가 만들려는 것처럼. 프란이 잘라낸 생명체가 다시 조립되며 그에게 끌려가요. 라이카 앞에 끔찍한 게 형체를 갖추기 시작했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재구성된 괴물은 이제 뇌가 있고 배에 큰 입이 있으며 커다란 눈을 가지고 있고 젠장 프란을 붙잡았다. 안 돼. 그러지 마. 이 이야기에는 여자 2명밖에 없어. 그녀를 물지 마. 주인공이 충격에 빠져 지켜본다. 제발 주인공 뭐라도 해봐. 깨어나 제발. 깨어났다. 다행이다. 악마가 놀라 움찔합니다. 프레는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케네스는 지켜보고 우리의 소녀는 긴 머리 휘날리며 순수한 분노로 노려봅니다. 케네스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소년이 고전적인 썸네일 에너지볼 동작을 실행하여 괴물에게 곧장 던졌습니다. 쾅! 구멍을 뚫었어요. 친구는 믿기지 않는 듯 서 있고 그는 자신만만하게 서 있어요. 하지만 그게 다였어요. 그는 생물을 죽이고 바로 변신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후드 쓴 인물은 그 아이에게 관심을 보이며 정말 대단하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강력한 중력장 아래에서 움직이는 건 불가능했어야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는 이전의 불꽃이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는 라이카를 가까이 끌어당기며 그가 얼마나 흥미로운지 말하고 용서를 빕니다. 갑자기 그는 소년의 눈동자를 열고 안에서 붉게 빛나는 것을 봅니다. 그 순간 그는 소년이 다른 세계의 신과 계약을 맺었다는 것을 이해했다고 중얼거립니다. 그런 것을 제안하다니 미쳤군. 남자가 혼잣말에 빠져 있는 동안 주인공은 그의 가슴을 향해 일격을 날립니다. 그는 그 자식이 말이 너무 많다고 비웃습니다. 전체 형체가 분해되기 시작하여 땅에는 옷만 남습니다. 라이카는 얼굴을 먼저 땅에 대고 쓰러지며 나머지 두 사람은 뒤로 물러서며 정말로 그것을 죽였는지 자신들에게 묻습니다. 프라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옷을 확인하고 남은 게 인형임을 발견합니다. 그게 누구든 그들은 원격으로 조종했어요. 두 사람은 리카를 깨우려 하지만 그는 자주 꿈나라에 빠져 평화롭게 자고 있어요. 프라는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이 이상한 인형에 놀랍니다. 어떻게 멀리서 세 사람을 이렇게 쉽게 제압할까요? 그녀는 갑자기 숨을 헐떡이며 마법의 대가이자 지휘관인 템페스트인지 묻는다. 모바일 게임에서 나온 듯한 마을로 장면이 전환된다. 작은 소녀가 문을 열고 템페스트를 부릅니다. 얼굴에 책을 덮고 있는 리무르인가요? 그는 날씨가 좋다며 그냥 좀 쉬고 싶은 나이 든 사람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긴 머리를 가졌는데 더 날씬한 라이가 같아요. 그는 멋진 걸 발견했다며 가슴이 뛴다고 해요. 소녀는 그를 놀리며 항상 덜렁대는 몽상가였다고 말합니다. 그는 손가락을 튕기며 차를 따르면서 어차피 게으른 게 더 좋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금이 간 하늘을 바라보며 지금부터 흥미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편 그룹은 라이카를 데리고 돌아갑니다. 케네스는 그에게 빨리 깨어나라고 투덜대며 그를 수도까지 끌고 가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그 이상한 남자와 그의 말에 대해 깊이 생각합니다. 어떤 대가로 그런 힘을 얻었을까? 네가 괴물이 되어 모든 걸 파괴할 거라는 의미였나? 기사단 기지로 돌아오자 그 소년이 다른 세계의 신과 계약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하지만 그 장소는 지하막사입니다. 그리고 그리프트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가 기사단의 근본에 반대한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여전히 부사령관 잭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헷갈립니다. 이 예술가의 스타일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팔이 굉장히 크지만 가슴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잭은 그 소년이 거대한 신성 무기를 만들어낸 것 같다고 지적합니다. 분명해요. 카렌도 동의하며 그 아이가 전투에서 2번이나 가치를 증명했다고 말해요. 게다가 모두 앞에서 이상한 꼭두각시의 말을 맹목적으로 믿을 수는 없어요.
금발의 사람은 마법 대가와 관련된 무언가가 있고 그 위험이 너무 크다고 말해요. 이 조직은 불확실성을 감당할 여유가 없다고 해요. 그 사람들이 심는 모든 것이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이죠. 부사령관 게비니아서 와이드 힙스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프렌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합니다. 프렌은 그 생명체가 나타났을 때 그녀와 케네스는 서 있을 수 없었다고 답합니다. 레카가 없었다면 정말로 목숨을 잃었을 거예요. 하지만 프라는 라이카 역시 그 힘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녀는 가빈에게 소년이 능력을 쓸 때마다 지치고 기절한다고 들었다고 했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믿고 의지할 수 있으며 그가 그 능력을 숙달할 거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모두가 죽는 것보단 무모한 사람이라도 우리 팀에 있는 게 나아요. 아서는 그녀가 그 힘이 다른 세계에서 와서 그가 통제하기 어렵다는 걸 이해한다고 했어요. 그가 기사로 적합한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었다. 모두가 그녀를 쳐다보았고 그녀는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가빈을 설득할 방법을 알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소년이 수호자의 불꽃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그를 팀에 들이기 위한 최소 조건이었습니다. 결코 작은 일이 아닌 듯했습니다. 모두 놀란 듯했지만 아서는 바로 돌아서서 그녀의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그녀는 잭에게 소년을 치료하라고 명령하며 그를 지옥으로 보낼 것이기에 온전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라이카는 힘들어하고 있었고 후드 쓴 남자가 그에게 다른 세계의 신을 만났다고 했던 것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안을 했다는 건 미친 짓이었어요. 그는 그 남자가 역겹다고 중얼거리다가 갑자기 일어나 조용히 하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방 안에 있었고 옆에는 케네스가 책을 읽으며 그가 깨어났다고 말했습니다. 회복 기술을 써도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주인공은 그 위험한 남자가 어디 있는지 궁금했지만 케네스는 진정하라고 했습니다. 위험은 끝났어요. 케네스는 약간 당황했지만 감사하려는 것 같았어요. 라이카는 그에게 무슨 말을 하려 했냐고 물었어요. 케네스는 고맙다고 전하고 싶어 금고를 확인하러 갔다고 했어요. 라이카가 없었다면 모두 죽었을 거예요. 그는 라이카가 깨어날까 걱정했어요. 주인공은 혼란스러웠어요. 그는 케네트가 자신을 걱정할 줄 몰랐지만 케네트는 당연히 걱정했다고 했다. 라이카가 그들을 구했기 때문이었다. 라이카는 속으로 이 녀석은 거짓말을 못한다고 생각했고 케네트는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프란이 들어오자 라이카는 어색하게 얼굴을 문질렀다. 그의 회복 시간이 끝났음을 깨달았다. 그의 미래는 이미 결정되었다. 그는 수호의 불꽃 시험을 치러야 했다. 케네스는 놀란 얼굴이었다. 주인공은 이해 못했지만 케네스는 그게 미친 짓이라 했다. 그 소녀는 이제 막 도착한 초보자였고 그를 그런 곳으로 보내려 한다는 것이었다. 카렌이 앞으로 나서며 그 시험의 관리자라고 말했다. 라이카는 배경에서 시험에 통과하면 회원으로 인정받을 것이라고 중얼거렸지만 케네스가 그를 정정했다. 이것은 회원이 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임원이 되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보통은 수많은 전투와 인정을 받은 후에야 시도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막 팀에 합류하여 마법을 배우고 있는 그를 처형자와 같은 시험에 보내고 있었다. 키어러는 소년에게 진지하게 임하라고 말했다. 보통 3분의 1은 실패하고 또 다른 3분의 1은 미치며 소수만이 통과했습니다. 실패한 많은 이들은 죽었기에 그는 이 일을 마지막으로 만들고 싶지 않다면 진지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정말 이 인간들은 내가 본 중 가장 똑똑한 것 같아. 종말이 문 앞에 닥쳤는데도 그들은 자기 군인을 죽이는 시험을 만들었어. 모두에게 10점 만점이네요. 케네스는 라이카의 답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소녀는 망설이며 뭐가 그렇게 어려운지 이해 못한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지금 그가 가진 유일한 장소였기에 당연히 수락했어요. 5일 후 시험의 동굴 앞에서 카렌은 시험이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설명했어요. 첫 번째는 동굴에서 3일 생존하는 것이었어요. 그는 두 번째 부분이 뭔지 물었고 그 남자는 촛불을 보여줬어요. 그는 만화를 부으라고 했고 라카가 하자마자 불꽃이 생겼어요. 카렌은 그가 횃불을 3일 동안 꺼지지 않게 지켜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레카가 이유를 묻자 카렌은 그 불꽃이 3일 동안 주변 모든 괴물을 끌어들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그의 임무는 생존입니다. 그렇게 해서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시험이 시작됩니다. 들어가자마자 라이카는 숨쉬기 어렵다는 걸 깨닫습니다. 아마도 이곳이 마법의 정수로 가득 차 있다는 카렌의 말 때문일 것입니다. 북쪽 지역은 원래도 만화가 많지만 이 동굴 안에서는 그 농도가 더욱 높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몬스터들은 다른 곳보다 훨씬 강합니다. 적어도 임무는 간단해 보입니다. 살아남고 불꽃을 유지하세요. 뱀 같은 생물이 그에게 달려든다. 그는 피하고 검을 뽑아 쉽게 베어낸다. 하지만 그는 만화를 사용해 촛불이 더 밝게 타오르는 걸 알아차립니다. 이는 불꽃이 에너지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가 방출하는 에너지를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불길을 진정시키기 위해 집중하고 약간의 노력을 기울인 후 불길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처음에 그 요동으로 인해 즉시 굶주린 짐승들이 때로 몰려듭니다. 라이카는 그들의 말을 떠올립니다. 그가 회원이 되거나 여기서 죽을 거라고 했습니다. 괴물들이 사방에서 몰려들고 기사들은 마법 거울로 이를 지켜봅니다. 케네스는 예상대로 불가능하다고 그 소년에게 기회가 없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너무 이르다고 하죠. 하지만 카렌은 사령관이 이 결정을 내렸다면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답합니다. 케네스는 이해한다고 투덜거리지만 다른 사람이 끼어들어 그 아이가 해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리카는 모든 방향에서 공격을 받고 있고 생물들이 강해지는데 이 상태로 3일을 버틸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압도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자 불꽃이 갑자기 그 어느 때보다 밝게 타오릅니다. 그는 그것을 더욱 밀어붙이기로 결심하고 동굴 안의 모든 것을 끌어들여 한 번에 모두 끝내기로 합니다. 그 소녀는 절반만 하지 않습니다. 그는 바로 제로에서 100으로 갑니다. 그는 모든 것을 멈추라고 외치고 몸에서 폭발을 일으켜 동굴 입구까지 모든 괴물을 증발시킵니다. 동굴은 화산석처럼 빛나고 그는 그 바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습니다. 케네스는 미친 짓이라 생각하지만 소년의 계획은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쉬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키어러는 신난 표정이다. 그는 라이카가 해내면 정말 대단할 거라고 말한다. 하지만 갑자기 그들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한다. 뭔가 잘못됐어. 저건 거기 있으면 안 돼. 그는 그 저주받은 녀석의 짓인지 궁금해한다. 라인은 차분히 앉아 이제 많은 걸 정리해 드디어 쉴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이상한 레이저 빔이 그의 옆을 지나가요. 뒤를 돌아보니 기이한 생물이 다가오는 걸 봐요. 네 다리, 8팔, 칼로 가득 찬 모습. 그는 이게 무슨 짐승인지 혼란스러워하지만 카렌은 즉시 그것을 알아챕니다. 베르세라트. 기사들이 만든 생물이었어요. 사실 다른 괴물을 죽이도록 설계된 것이었고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 존재였어요. 카렌은 즉시 변경에 연락하여 이것이 그들의 소행인지 따져묻습니다. 이 시험은 원래 일반 몬스터만 포함되어야 했습니다. 살아있는 가장 큰 바보인 가비는 자신이 단지 시제품을 테스트 중이었다고 인정합니다. 그는 상황이 맞다고 생각해 몇 마리 생물을 죽일 수 있는지 보려고 그것을 동굴에 넣었어요. 그런데 우연히도 같은 시험에 포함되었어요. 카렌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을 수 없다고 단호히 말합니다. 하지만 가비는 차갑게 소년을 구할 생각하지 말라고 대답합니다. 이 시험은 원래 어려워야 한다고요. 그가 감당 못하면 실패해도 된다고 했대요. 그런 아이 필요 없다고 했대요. 정말인가요? 이 아이는 이미 팀원 2명을 구했으니 그를 받아들이는 게 맞아요. 솔직히 그 미치광이 가벤이 점점 인류의 진정한 적처럼 보여요. 그 순간 메이드프라는 방에 있어요. 그녀는 모든 남자의 꿈이에요. 집에서는 요리하고 밖에서는 세상을 정복해요. 정말 막을 수 없는 존재죠. 가벤은 그녀가 왜 자신을 낮춰 하인처럼 행동하는지 궁금해요. 그녀는 그냥 취미라고 해요. 저는 그걸 패티시라 해요. 그녀가 설탕 얼마나 원하는지 묻자 그는 필요 없다고 해요. 그녀는 그가 오늘 기분 좋아 보인다고 해요.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이 조직에서는 문제가 적을수록 더 좋으니 기분이 나아졌을지도 몰라요. 솔직히 그는 아마도 라이카가 곧 죽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이카는 동굴 안에서 레이저를 좌우로 피하며 괴물에게 에너지볼을 던져 폭발시킵니다. 하지만 그 생명체는 전혀 동요하지 않습니다. 라이카는 다른 괴물들을 쉽게 쓰러뜨렸는데 이번에는 왜 안 통하는지 궁금해요. 게다가 불꽃이 여전히 강하게 타오르고 있어 더 많은 생명체들이 그에게 올지도 몰라요. 그는 2번 더 공격을 피하며 괴물의 위치를 고정합니다. 라이카는 에너지를 계속 쏟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불길이 그를 소모시키고 곧 다른 괴물들이 나타날 거예요. 하지만 그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괴물을 어떻게 쓰러뜨려야 할까? 괴물이 다시 그를 내려다보자 그는 약점을 찾으려 머리를 쥐어짠다. 갑자기 공격이 멈췄다. 하지만 2번째 라이가 움직이자마자 야마의 발가락 쪽으로 총알이 날아들었다. 거의 맞을 뻔했다. 그때 그는 그것이 그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걸 깨닫습니다. 그는 달리다 멈추고 전략을 바꿔 직접 돌진해 그것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기로 합니다. 그는 2 레이저를 피하고 다리 아래로 미끄러져 반으로 자른다. 생각보다 쉬웠다. 하지만 끝난 게 아니다. 짐승이 벽에 부딪힌 후 다시 덤벼들기 시작합니다. 라이카는 으르렁거리며 그놈이 끝났다고 선언하고 칼을 그 얼굴에 깊숙이 꽂아 눈을 찌르고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냅니다. 그는 그 생명체가 전선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보고 끝났다고 해요. 가빈은 화가 나서 노려보고 프라는 박수를 치며 그의 실력을 칭찬해요. 그녀는 가빈에게 커피에 설탕을 넣으라고 해요. 그는 설탕을 많이 넣고 단숨에 마셔요. 그리고 그녀에게 나가라고 해요. 혼자 있고 싶어 해요. 그녀는 좋아 라고 말해요. 그 바보는 떨며 앉아 중얼거립니다. 이건 그냥 확인하려던 거였어. 그 동굴을 쉽게 살아남을 사람은 없어야 했어. 왜 인류의 희망이 될 소년을 죽이려 애쓰는 걸까? 당신 자신을 설명해보세요 이 자식아. 시련의 밤이 3일째입니다. 주인공은 지치고 기진맥진했고 촛불은 작고 깜빡입니다. 그것은 그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그는 앞에 괴물 살점을 보고 그것이 움직였는지 궁금해합니다. 약간의 경련이 그의 상상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그가 죽인 짐승들의 잔해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의 뒤틀린 생명체가 그의 앞에 서고 그는 왜 그런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마 이곳의 만화가 너무 밀집되어서일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그때 황금빛 광채가 동굴을 가득 채웁니다. 마치 종이 울리는 듯합니다. 그는 카렌의 말을 떠올린다. 그는 살아남고 불꽃을 지키며 동굴을 떠나야 했다. 종이 울리면 이제 나가는 것만 남았다. 하지만 괴물들이 길을 막아요. 그는 촛불을 꽉 쥐고 옆으로 밀고 나가려 해요. 그는 달리기를 멈추지 않으려 애쓰며 뒤에서 괴물들이 가까워지는 가운데 나아가요. 마침내 그는 출구를 보았고 그 순간 채찍이 그의 등을 때렸다. 그래도 그는 계속 나아갔다. 솔직히 그렇게 아프진 않았다. 그는 출구를 향해 계속 나아갔지만 물론 괴물들이 뒤에서 여전히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쿵! 그는 바보처럼 얼굴을 바닥에 대고 넘어졌습니다. 그때 파란 번개가 번쩍이며 누군가 그의 앞에 나타납니다. 카렌이 미소 지으며 소년에게 시간이 다 됐다고 말합니다. 메카는 자신이 통과했는지 묻지만 답을 듣기 전에 기절합니다.
카리는 소년이 잘 견뎠다고 말해요. 나중에 그는 의자에 앉아 깨어나는데 너무 멍하고 혼란스러워요. 그는 여기가 어디냐고 묻고 아서가 여기는 의식의 홀이라고 말해줘요. 그는 이유가 궁금하고 왜 사람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지 의아해합니다. 아서는 그들이 수호자의 불꽃을 전하는 의식을 시작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신성 기사단은 그들의 맹세를 드러내고 무장을 하고 새로운 신병에게 충성을 보일 것입니다. 카렌이 앞으로 나섭니다. 먼저 그는 구부대의 대장으로서 가족을 전투에 데려가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잠깐, 그게 가족을 죽이지 않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가족과 함께 싸우지 않겠다는 건가요?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네요. 언제나처럼 아름다운 프란, 이 부대의 대장은 그녀의 맹세가 평생 음식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녀는 건강을 위해 뭘 먹는 걸까? 저 몸과 다리를 봐. 고양이처럼 단단해 보여. 이 부대의 대장 케네스는 거짓말을 절대 안 하겠다고 맹세했어. 그리프는 오른팔을 신에게 바치겠다고 했어. 잭은 정말 대단해요. 그의 맹세는 평생 순결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그를 여기서 가장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사실상 살아있는 신이죠. 그리고 개비는 누구죠? 맙소사. 그의 맹세는 절대 잠 안 자는 거예요. 믿기 힘드네요. 게다가 그의 방패 맹세는 명령 배신자를 절대 용서 안 해요. 두 가지 맹세라니 욕심쟁이네요. 잠도 안 자고 음식도 안 먹고 어떻게 사는 거지? 이 사람들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네. 그러다 아서가 칼을 높이 들고 성별을 포기하겠다는 맹세를 선언해. 아, 잠깐만요. 뭐라고요? 그게 무슨 서약이죠? 성별을 포기한다고요? 어떤 의미에서요? 남자가 되는 걸 그만두는 건가요? 여자가 되는 걸 그만두는 건가요? 둘 다 아닌 건가요? 어느 쪽이죠? 그녀는 신병 라이카에게 무기를 들고 맹세하라고 해요. 모두에게 신뢰를 증명해야 했죠. 그리고 그는 갑자기 기억해요. 자신의 맹세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자 그의 오라가 불타오릅니다. 머리카락이 위로 솟고 홀이 흔들립니다. 모두가 숨을 헐떡이며 떨고 있어요. 오라가 사라지자 그는 자신의 이름이 라이카라고 해요. 그리고 그의 맹세는 그는 몰라요. 그는 이 힘이 뭔지 어떻게 얻었는지 몰라요. 다만 괴물이 무섭다고 했던 것만 기억해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그는 모두의 신뢰를 얻고 가장 강한 기사로 맹세해요. 그는 이제 아무도 다치지 않게 할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세상을 구할 겁니다. 생각해보니 아서의 엉덩이는 여자를 닮았어요. 하지만 그녀가 성별을 포기했는데도 왜 그를 넓은 엉덩이로 그리는 걸까요? 그녀는 라이카에게 생명의 불꽃을 위해 힘을 찾아야 한다고 해요. 그가 진정한 기사가 될 자격이 있음을 믿고 그를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그를 성기사단에 정식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라이카는 하늘을 보며 정말 파란지 확인해요. 그들의 맹세는 여전히 당황스러워요. 너무 많은 것이 이해되지 않아요. 아서가 나가려 할 때 케빈이 그녀를 막으며 맹세도 못한 사람을 받아들였다니 믿기 어렵다고 해요. 그녀는 돌아서서 라이카가 가입할 자격이 있는지 시험이 증명할 거라던 사람이 케빈 아니었냐고 상기시킵니다. 게다가 서약을 모른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건 이미 생명의 위험이었어요. 그 자체로 충분한 증거였죠. 가비는 그 불규칙성이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소년이 기사단의 위협이 된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그녀는 그가 너무 걱정한다고 답해요. 죽음에 가까워질수록 그의 불꽃이 더 강해지는 것은 9번 기사단에 꼭 필요한 힘이 될 것입니다. 가빈이 고민하는 동안 소년은 이미 프란에게 매달려 있어요. 다음 장은 기차에서 시작됩니다. 가족들이 미소 짓고 있고 여정은 2시간 동안 이어집니다. 안에는 기사들 구역이 예약되어 있고 소년은 작은 망토도 받아요. 그는 기뻐하며 자랑스러워하고 이제 비참한 날과 괴롭힘은 없을 거라 자신에게 말해요. 그의 삶은 이제 편해질 거예요. 불쌍한 아이는 자신이 뭘 동의했는지 몰라요. 그는 세상이 끝나가는 걸 잊은 듯하다. 복도를 따라 한 여성이 음식을 준다. 그는 음식을 조금 받고 돈이 없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에게 괜찮다고 안심시켜요. 이건 공짜예요. 밤에 그는 너무 행복해하며 인생이 이제 좋다고 해요. 그는 공짜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줄은 몰랐다. 하지만 잭 더 버진이 끼어들어 그게 진짜 공짜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 그들은 돈 대신 다른 것으로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했다. 그는 가슴을 두드리며 말해요. 우린 목숨으로 대가를 치르고 있어. 레카는 생각해요. 내 목숨이 정말 사과 하나와 샌드위치 하나의 가치가 있을까? 잭은 계속 말해요. 모두가 우리 보호에 의지하고 있고 이제 라이카가 이 조직에 합류했으니 주저할 수 없어. 그는 가진 걸 다 쏟아부어야 해요. 케네스는 주제를 바꾸며 왜 서쪽으로 가는지 물어봐요. 잭은 그 지역 몬스터 활동이 계속 늘고 있어서 지원군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해요. 라이카는 기차에 기사들이 가득한 걸 보고 많은 인원이 동원된 걸 알아요. 하지만 그는 궁금해요. 모두 신병이라면 왜 케네스가 있을까요? 케네스는 자신이 신병이 아니라 프란이 라이카를 감시하라고 명령했다고 설명해요. 라이카는 얼어붙은 듯 혼란스러워하다가 잭에게 돌아서서 그동안 그를 괴롭혀온 것에 대해 묻습니다. 그는 평생 순결을 지키겠다고 맹세했어요. 효과 있었나요? 잭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라이카는 그 생각을 멈출 수 없다고 주장해요. 이상하네요. 잭이 말해요. 서약은 그렇게 작동 안 해요. 누군가가 작은 걸 포기했다면 신은 같은 힘을 주지 않을 거예요. 순결 서약은 다릅니다. 당신을 원하는 사람들과 연결됩니다. 기본적으로 만약 당신이 인기 있다고 생각하고 많은 여성들이 당신을 쫓아올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은 큰일입니다. 라이카가 중얼거립니다. 그렇게 말하면 이상해요. 잭이 덧붙입니다. 중요한 건 그 희생이 당신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가입니다. 그는 프렌을 예로 들어요. 그녀는 음식을 포기했어요. 그녀에게 그것은 단순 생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건 분명히 더 깊은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의 힘이 강한 거죠. 이제 렉은 아서가 성별을 포기한 걸 생각해요. 그게 어떻게 된 일이죠? 모두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잭이 아서가 사실 공주라고 밝힙니다.
알고 있었어. 그 넓은 엉덩이는 속일 수 없었어. 케네스는 아서가 왕족에서 선택되었다고 설명해. 이전 선장은 그녀의 이복형이었고 그가 죽자 그녀가 자리를 물려받았어요. 그녀는 평생 귀하게 자란 섬세한 공주로 살아왔죠. 그래서 성별을 포기하는 것은 그녀의 정체성, 외모, 역할과 깊이 연결되어 중요한 일이었어요. 라이카는 그것이 그녀가 큰 힘을 얻은 이유임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떤 맹세는 더 가혹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그는 사람들이 귀를 잘라내고 청력을 잃고 눈을 뽑고 혀를 잃는 것을 기대합니다. 심각한 희생. 지금까지 모두가 작은 것을 포기했어요. 하지만 잭은 예외입니다. 그의 맹세는 정말 가혹해요. 순수한 고통이죠. 그 셋은 웃고 약간 말다툼을 합니다. 잭도 웃고 있을 때 갑자기 문이 열리고 모자를 쓴 남자가 들어옵니다. 그는 오늘 기차를 지키러 온 기사단의 모든 기사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차장으로 드러납니다. 그는 자신을 두가라고 소개합니다. 그때 근처에 있던 여자가 혼란스러워하며 뒤를 돌아보며 그가 누구인지 궁금해합니다. 그 순간 모자에서 나온 수상한 남자가 팔을 휘두르며 두 사람을 가슴으로 붙잡습니다. 잭은 바닥에서 솟아나와 좌석을 찢는 공격을 피하며 뛰어오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이미 몇몇 기사들은 죽었다. 솔직히 완전 총알바디였다. 쓸모없었다. 라이카는 놀라며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가시로 꿰뚫린 시체들을 봅니다. 그때 또 다른 기사가 변신을 시작합니다. 즉시 죽지 않은 자들은 이상한 파란 피부 생명체로 변합니다. 케네스는 라이카에게 물러나라고 외치지만 젠장, 그의 팔이 다시 떨어져요. 마치 레고 인형이 분해되듯이. 그는 좌절하며 외치고 잭은 놀라서 모두가 악마로 변하는지 묻습니다. 두가는 고개를 떨구며 잭이 맞다고 합니다. 그는 템푸스 경과 그랜드 마거스의 하인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들의 길을 막는 자는 누구든지 직접 죽음으로 보내져야 합니다. 케네스는 즉시 이전의 그 생물과 같은 힘임을 깨닫습니다. 시체와 괴물을 흉측한 존재로 만든 그자, 확인되었다. 이 사람은 마법사와 관련이 있었다. 지금 문제는 다리가 엉망이고 팔이 일부 없어요. 변형된 괴물 중 하나가 뒤에서 그에게 뛰어듭니다. 하지만 케네스는 권총을 꺼내 공중에서 그의 머리를 날려버립니다. 그는 잭을 불렀다. 잭은 급히 달려와 치유를 시작했다. 갑자기 빛나는 요정의 울음소리가 나타났다. 영원한 처녀가 요정 마법을 씁니다. 그는 무릎 꿇고 잘린 팔을 집어들며 치유 못할 게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팔을 붙이며 황금빛을 발산합니다. 라이카는 회복되어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리카는 놀랐습니다. 마치 다친 적이 없었던 것처럼 완전히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그들의 주의를 끌었어요. 도가 머리 없는 자가 박수를 쳐요. 그는 그들의 기술이 대단하다고 해요. 단지 인간일 뿐인데. 안타깝네요. 당신들 그렇게 오래 단련했는데도 결국 다른 기사들처럼 죽을 겁니다. 그의 머리가 다시 생기고 그는 비극이라 말해요. 하지만 이것이 그들의 끝입니다. 괴물들이 사방에서 몰려와요. 부대는 서로 눈을 맞춥니다. 잭은 근접 전투에 뛰어들고 케네스는 사격을 시작하고 라이카는 필사적으로 피합니다. 문제는 잭이 두가가 얼마나 빠른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빠릅니다. 그리고 변신한 사람들이 전보다 더 강해 보입니다. 뒤에서 두가는 비꼬듯 사과하며 이 생물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모든 민간인과 나머지 열차가 죽을 것이라 경고합니다. 그리고 물론 레크는 가장 어리석은 짓을 하려 한다. 그는 두가스를 치며 자신이 기사이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외친다. 그가 소리치는 동안 그의 칼날이 악마의 머리를 관통합니다. 잭은 그에게 소리칩니다. 인간이 한번 생물이 되면 돌아갈 수 없어요. 기사단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고 그래서 그는 동료를 희생할 각오가 필요해요. 그럴 수 없다면 그는 여기에 있을 자격이 없어요. 리카는 진실에 크게 동요하고 케네스는 진정하라며 자신이 처리할 테니 다른 사람들은 민간인을 보호하라고 지시한다. 한편 어린 소녀가 울고 있다. 라이카는 그녀를 보고 가까이 끌어당긴 후 문 쪽으로 달려간다. 다음 칸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뒤에 악마들이 있으니 모두 도망가라고 경고한다. 승객들이 공포에 질려 대피하기 시작하지만 한 어머니는 이미 새 아이를 데리고 있고 한 명은 등에 엎여 있으며 또 한 명은 배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그때 문이 폭발합니다. 그녀는 공포에 얼어붙고 생명체 하나가 문을 뚫고 들어오자 가족들은 서서 누군가 구해주길 기다립니다. 다행히도 그들에게 주인공이 있습니다. 불행히도 주인공은 약골입니다. 아니면 이번에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는 발차기를 날리고 거대한 검을 꺼내며 아무도 다치지 않게 하겠다고 합니다. 한번 휘둘러 기차칸을 거의 반으로 가르고 괴물들을 뒤에 남깁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과 합류하려 뛰어오르자 도바는 그 소년이 꽤 괜찮다고 웃습니다. 분리된 기차는 안전하게 계속 가고 라이카는 민간인들이 이제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두바는 뭔가 이상하다고 합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휘관 외에 장교의 힘을 가진 사람은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레카는 조용히 하라며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칩니다. 도바는 놀란 표정으로 연설을 마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는 이 여행이 멋지길 바랐고 특별한 것을 준비하려 했지만 계획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사과합니다. 이 사람은 드래곤볼즈의 악당 같지만 우리의 친구는 그의 거친 머리로 같은 쇼에 속한 것처럼 보입니다. 라이코는 그를 다시 나쁜 놈이라 부르지만 잭은 그에게 진정하고 자세히 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시체로 무엇을 하려는지 알아내야 해요. 무모하게 돌진하면 다 죽을 수 있어요. 모두가 두가를 죽이길 바라지만 현명하게 행동해야 해요. 도가는 미소 지으며 사실 조금 흔들렸다고 말해요. 만약 그가 전처럼 침착하지 못했다면 죽었을 거라고 해요. 불행히도 이제는 그들의 전우들을 뭔가 흥미로운 것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해요. 잭은 앞으로 돌진하며 촉수를 피하고 다른 하나를 베고 두 개를 더 옆으로 피합니다.
케네스는 멀리서 총을 쏘고 있습니다. 한편 레카는 여전히 팔과 다리가 묶여 꼼짝 못합니다. 하지만 언제나처럼 그의 힘이 발휘되면 해결돼요. 도가는 그들에게 정면 공격은 안 통할 거라고 경고하지만 잭은 이제 맞서서 두고 보자고 말해요. 그는 칼을 휘두르지만 두가는 슬라임 덩어리로 변해 문 밖으로 빠져나가요. 잭은 그를 쫓아가지만 다음 캐비닛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두가가 정말 도망쳤는지 궁금해해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쉽게 끝났을 리 없다고 확신해요. 그는 근처에 숨어 있을 거예요. 객실 입구 중 하나에 피가 흘러간 자국이 있어요. 잭은 그 자국을 따라가 진짜 차장을 발견하는데 그는 의식을 잃었어요. 그는 그를 붙잡고 괜찮냐고 물어보지만 남자는 반응하지 않아요. 잭이 요정의 치유 능력을 쓰려 할 때 갑자기 쾅! 그 남자가 잭의 팔을 찌르며 고통스러운 표정에서 뒤틀린 미소로 바뀌어요. 미친 듯 웃으며 잭은 그를 세게 쳐 목을 꺾어요. 하지만 그 몸은 계속 웃으며 기사들을 속이기 쉽다고 말해요. 잭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그 모습이 더 뒤틀리면서 괴상한 머리들이 돋아나는 걸 봐요. 그러면서 기사들이 항상 모두를 구하려고 하는 걸 조롱해요. 다시 둑에게 돌아가면 그는 그 속임수를 큰형에게 배웠다고 해요. 그러자 바닥에서 또 다른 두가가 나타나는데 이번에는 어깨에 악마를 메고 있어요. 잭은 그들을 악당이라 저주하며 죽이겠다고 맹세해요. 하지만 그는 다시 공격받아요. 머리 한 번, 가슴 한 번. 그 생명체는 비웃으며 이 녀석은 멍청이라며 창문 밖으로 던져버리자고 해요. 작은 동생 돌체는 그들이 지휘자의 시신을 이미 오래전에 버렸다고 해요. 그는 단지 변장 중이었을 뿐입니다. 케네스가 잭을 부르며 급히 들어옵니다. 그는 그가 찢겨진 것을 보고 두 괴물을 노려본다. 그들은 그를 조롱하며 잭이 어리석어서 그런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공식 기사로서 그렇게 쉽게 죽는 것이 얼마나 웃긴 일인지 비웃지만 보라색 빛이 그들의 팔을 버터처럼 가로지를 때 그들의 웃음은 사라진다. 그들의 살이 갈라지고 고통에 몸부림치기 시작한다. 주인공은 오라를 불태우며 앞으로 나서서 이번에는 신참이 끝낼 것이라고 선언한다. 배경에서 케네스는 잭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우려 하지만 상처가 너무 깊습니다. 그는 내부를 부르며 감탄합니다. 잭의 힘이 무의식적으로 발동됩니다. 꽤 유용하네요. 하지만 그녀는 잭이 깨어있지 않으면 치유가 더 오래 걸린다고 설명합니다. 한편 돌체는 팔을 재건하기 시작하고 도구는 일부 인간이 너무 오만하다고 말합니다. 두 집행 기사와 맞서는 건 정말 흥미롭겠어요. 양측이 눈을 마주치고 천장이 갈라지자 돌체는 밖에서 싸우자고 제안합니다. 그제서야 양측이 전력을 다할 수 있을 겁니다. 라이카는 이 사람을 처리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인질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케네스는 괜찮다며 잭을 지켜보겠다고 답합니다. 그 순간 레카는 그들의 목표가 무엇인지 묻는다. 도가는 그의 목적이 이 훌륭한 기사들을 죽음의 여정으로 보내는 것이라고 답한다. 어쨌든 그들은 서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라이카는 그곳에 뭐가 있는지 묻습니다. 도가는 어차피 여기서 죽을 거라며 알 필요 없다고 답합니다. 기차가 터널에 들어가자 모든 것이 어둡습니다. 라이카는 움직임을 느끼고 이상한 박쥐들이 다가오는 걸 감지합니다. 처음에는 강해 보이지 않아 그들을 베어 넘깁니다. 하지만 그 수가 예상보다 많았고 그는 누군가가 조종하고 있다는 섬뜩한 느낌을 받는다. 하나가 그의 등 뒤로 날아들 때 총알이 그것을 맞춘다. 케네스, 라이카는 그가 잭을 지키느라 갇혀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 있다. 라이카가 말하려 하지만 케네스가 말을 끊는다. 라이카 혼자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함께 싸우지 않으면 모두 죽고 말 것입니다. 도가가 다시 나타나 이곳이 그들의 여정의 끝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는 손바닥을 땅에 내리쳐 라이카에게 다가오는 괴물들을 소환합니다. 하지만 라이카는 침착하게 서서 얼굴에 교활한 미소를 띠며 말합니다. 그렇게 쉽진 않을 거야. 갑자기 그는 케네스의 얼굴을 잡고 공격 속으로 직접 던졌습니다. 두 형제는 케네스가 괴물들을 찢어버리며 돌파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들은 라이카에게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요. 라이카는 기사들이 동료를 믿어야 한다고 답하죠. 그는 케네스가 잭을 지키겠다고 했을 때 거짓말이 아니란 걸 알았어요. 케네스가 자신에게 의지한다고 했을 때 거짓말이 아님이 분명했어요. 그 확신이 라이카에게 필요했던 전부였죠. 이제 그는 동료가 거짓말하지 않으니 그들이 공영에 처했다고 으르렁거립니다. 그는 둑에게 달려가 그의 얼굴을 잡고 벽에 내리칩니다. 그리고 신참 기사에게 죽는 기분이 어떤지 묻습니다. 도가는 템페스트를 부르지만 이미 그의 몸은 벽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기차가 돌진하자 그의 형체가 부서져 진흙 웅덩이로 무너집니다. 라이카는 잭을 보호하진 못했지만 저 자식이 살아나가지 못하게 했다고 선언합니다. 시체가 분해되고 라이카의 변신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때 젠장 앞쪽에 또 다른 괴물이 거대한 도끼를 들고 선로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케네스를 불러 철로 위에 누군가 있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니 탱크처럼 건장한 여성이고 큰 망치를 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근육질 엄마 유형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유명한 육사단의 지휘관 브리짓입니다. 그녀는 선로를 세게 내려치며 기차를 완전히 멈추게 하는 얼음 장벽을 만들어냅니다. 그녀의 부대가 뒤따라 들어오고 그녀는 객실로 돌진합니다. 그녀는 지체 없이 잭스를 붙잡아 그의 얼굴을 때리며 말하라고 요구합니다. 잭스는 천천히 익숙한 존재를 느끼며 정신을 차리지만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에 맞닥뜨려 설명을 요구받습니다. 그 남자는 그녀를 누님이나 전하라고 부르는데 솔직히 두 가지 번역이 떠올라서 좀 헷갈리네요.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보며 큰언니 같은 분위기가 감돕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 듯 그녀가 잭과 대화하는 것을 봅니다. 잠깐 이 근육질 사람을 그라고 부른다고요? 말도 안 돼요. 이 작가 정말 위험한 장난치네요.
그 사람인지 그녀인지 이제는 헷갈리지만 두 사람을 마주하고 그들이 생명체들을 처리한 것 같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도가가 정말 템페스트를 섬기는 악마였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확인하고 브리짓은 모두에게 본부로 돌아가 전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녀는 또한 민간인을 태운 기차의 나머지 절반을 추적하라고 지시합니다. 외계인들 어디에 있든 그러자 브리짓이 돌아서 그들에게 같이 가자고 해요. 그녀는 이 모든 것의 근원이 어디에 있을지 알고 있고 이제 해결할 때라고 해요. 라이카는 그가 전에 만난 마리오네트와 관련이 있는지 그 사람이 정말 악명 높아서 그녀가 그를 알아봤는지 물어요. 케네스는 자신이 전문가가 아니라고 인정하지만 그 이야기가 오래전 마법사의 전설과 일치한다고 설명해요. 하늘의 큰 균열을 열어 마왕을 소환한 이는 사령관 템페스트라는 악마의 마법사입니다. 이제 그들은 마법으로 움직이는 배를 타고 모래 위를 지나갑니다. 브리짓은 정보를 종합해보면 그들이 마주한 악마가 템페스트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는 악마의 천궁에 있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리카가 이게 동화 아니냐고 묻자 케네스가 빠르게 정정합니다. 아니요. 이 존재들은 실제로 있습니다. 브리짓이 설명합니다. 신성 기사단이 마왕을 막았을 때 그의 신체 일부가 잘렸습니다. 각 조각은 새로운 괴물이 되어 뛰어난 지능을 가졌습니다. 그 괴물들은 큰 재앙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는 시간을 조종하고 동시에 많은 번개를 소환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존재는 도시를 녹일 만큼 강력한 불꽃을 가졌습니다. 또 다른 존재는 제약 없이 홍수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대지. 그들은 날갯짓 한 번에 대륙을 갈랐습니다. 그 시대의 신성 기사들은 그들을 상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봉인하려고 극지의 사원을 세웠습니다. 문제는 이 천상의 악마들이 봉인된 탑에서 도끼가 엄청나게 퍼지는 것입니다. 좋은 예로 그들이 서 있는 땅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때 비옥하고 풍요로운 토양이었지만 그 탑에 물의 마귀가 봉인되면서 모든 영양분이 빠져나가 사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악마를 만드는 남자와 접촉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변경의 고위층들조차 고대 장로 중 한 명이 부활했거나 누군가가 템페스트의 지시를 따르고 있다고 걱정했어요. 그 생명체 중 하나가 그의 이름을 말했다면 거짓말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템페스트가 첫 대재앙을 일으킨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인류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가 재앙을 다시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라이카는 정말로 그런 강력한 존재와 맞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브리짓은 곧바로 답합니다. 그들은 곧 이 지역에 숨겨진 지하 사원에 도착할 거예요. 갑자기 그들의 배를 끌던 모래 물고기가 힘을 잃고 그들은 완전한 어둠에 빠집니다. 붉은 달이 뜨네요. 그리피스의 회상이 떠오릅니다. 여기서 나가야 해요. 라이카는 이 장면을 본 것 같아요. 저도 본 적 있어요. 그에게는 이상하게도 향수를 불러일으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알기 어려운 암호 같은 목소리가 속삭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들의 배 아래에서 무언가 솟아올라 그들을 사원 쪽으로 던집니다. 라이카는 바보처럼 천장에 붙어버린다. 어둠 속 불꽃놀이가 터지고 목소리가 그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다시 만나 기쁘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마리오네트를 통해서였다고 상기시킨다. 라이카는 이해하려 애쓰다가 그 얼굴을 기억해낸다. 그에게 말을 걸었던 그 얼굴이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사람은 악마적 마법사 템페스트였다. 그가 행동하기 전에 브리짓이 그의 대형 망치를 휘두르지만 템페스트는 아무렇지 않게 옆으로 비켜나며 신성기사단은 고대부터 야만적이고 단순한 모습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브리짓은 그가 템페스트인지 확인하고 싶어하며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지금 떠나라고 하지만 템페스트는 거부합니다. 그는 수많은 실험을 했고 이제 그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순간이 왔다고 말합니다. 성 뒤에서 달이 흔들리고 갑자기 사막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놀라워하지만 템페스트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이 생각하는 그대로라고 말해요. 그는 이미 천상의 물의 악마 베델경을 부활시켰어요. 모두가 공포에 얼어붙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며 나는 신 같은 존재를 기대했지만 대신 고민형을 든 작은 로리가 나타납니다. 그녀의 디자인이 저주받은 것 같고 하품하며 졸려 보여도 그녀의 강력함이 느껴져요. 리카는 저게 진짜 천상의 악마인지 의문을 가집니다. 템페스트가 나서서 그녀를 환영하며 깨워서 미안하다고 합니다. 수백 년이 지났지만 그가 원하는 건 그녀가 신성기사단의 후손들을 없애주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그의 얼굴에 곰 인형을 세게 내리칩니다. 모두가 혼란스러워 서 있다. 비발은 그에게 명령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그녀는 편히 자고 있었는데 왜 깨웠냐고 묻는다. 템페스트는 당황한 얼굴로 위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계획대로가 아니라고 중얼거립니다. 한편 브리짓은 모두에게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녀는 이 생물체에서 강력한 악마의 도끼를 느낍니다. 만약 그녀가 진짜로 자유롭다면 인류는 끝입니다. 하지만 그때 베블은 뭔가를 알아차립니다. 그녀는 라카에게 달려가 그의 얼굴 앞에 서서 아크수라라고 부르며 루크와 마지막 만남이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라카는 혼란스러워하며 왜 그가 여기 있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그가 북쪽에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라이카는 그녀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해요. 그녀는 오빠에게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해요. 분명히 이 부활 기술이 인간의 몸을 차지하는데 완벽히 작동하는 것 같아요. 라이카는 점점 더 두려워져요.
마치 모든 비밀이 위에서부터 풀리는 것처럼 느껴져요. 템페스트는 이제 모든 걸 알겠다고 해요. 그래서 이 소년을 통해 다른 세계와 강한 연결을 느꼈던 거예요. 그의 안에는 단순한 계약 이상의 것이 분명해요. 라이카가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 갑자기 공격이 기둥에 부딪혀 그를 피하게 해요. 비발은 깨어난 직후 여기서 오빠를 만나는 게 재미있는 우연이라고 말해요. 그들이 함께 있으니 옛 추억을 떠올리며 잠시 놀아보는 게 어때? 그녀가 그에게 뛰어들지만 그는 동시에 브리짓의 품에 안긴다. 비블이 공격해요. 브리짓은 몸이 녹기 전까지 아무것도 못 느껴요. 라이카는 그녀가 괜찮은지 걱정하며 당황하고 잭은 즉시 치유를 시작해요. 요정이 나타나 그녀의 팔을 재구성하고 브리짓은 망치를 들어 베블에게 내리칩니다. 하지만 그렇게 쉽진 않아요. 망치는 충격으로 부서집니다. 비발은 비웃으며 소년만 불렀다고 말해요. 불쌍한 케네스는 싸구려 권총을 꺼내지만 총알은 효과가 없어요. 비빌은 짜증을 내며 그들이 벌써 귀찮게 한다고 말해요. 그러자 그녀 주위에 물 만화가 부풀어 올라 멀리서 보면 달빛처럼 떠다니는 괴상한 큰 머리의 괴물들을 만드는 거대한 거품을 형성합니다. 템페스트는 기쁘게 바라보며 천체 악마의 압도적인 힘을 칭찬해요. 그 힘은 신성 기사단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누군가 페이스트리를 먹으며 주인님이 기분이 꽤 좋아 보인다고 말해요. 템페스트는 천상의 악마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을 보는 것이 항상 꿈이었다고 해요. 지금 그것이 눈앞에서 일어나 흥분을 감출 수 없다고 합니다. 그를 놀라게 한 것은 최초의 천상의 악마가 인간 안에서 깨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일이 통제불능 상태로 가기 전에 북쪽 사원으로 물러나야 할 때가 아닌가 중얼거려요. 그러나 갑자기 하늘에서 무언가 번쩍입니다. 큰 거미 위에서 떨어집니다. 그녀입니다. 용맹하고 넓은 엉덩이의 지휘관 아서가 도착했다. 템페스트는 곧 문제가 생겼음을 깨닫는다. 아서가 넓은 엉덩이에 손을 얹고 당당히 말합니다. 당신과 무리가 내 부하들에게 혼란을 일으키기로 했으니 내가 뭘 할지 준비하세요. 템페스트는 그녀를 불안하게 쳐다봅니다. 아래에서 아서는 브리짓이 베블과 싸우는 걸 봅니다. 동시에 카렌이 그녀 뒤에 나타나고 그녀는 그에게 3분 동안 버틸 수 있냐고 묻습니다. 그가 누구와 싸우냐고 묻자 그녀는 천상의 악마라고 간단히 답합니다. 이후에는 그녀가 직접 처리하겠다고 해요. 템페스트는 아서가 직접 부를 때까지 흥미롭게 관찰합니다. 그녀는 사과를 하지만 그가 악마 소환사이기 때문에 한 번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라고 약속하면 그녀는 그를 용서할 거예요. 하지만 그는 웃으며 윙크하고 약속은 못한다고 해요. 그 자식은 드래곤볼 스타일의 오라를 내뿜으며 떠오르지만 아서는 그를 놓아줄 생각이 없어요. 그녀는 별빛 같은 힘을 내뿜으며 그를 쫓아가고 그들의 충돌이 시작됩니다. 한편 카렌은 라이카 뒤에 착지하며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지휘관이 돌아올 때까지 3분간 천상의 악마를 막는 겁니다. 라인은 당황한 표정이지만 키어러는 정신 차리라고 합니다. 생명체들이 다가옵니다. 첫 번째 물결이 다가옵니다. 키어러는 검을 휘두르며 라이카는 이미 등에 상처를 입은 상태입니다. 잭은 요정의 마법을 사용하여 치유의 장벽을 소환하며 RPG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힐러가 지역 치유를 사용 중입니다. 라인은 달 모양의 괴물들을 피하고 브리짓은 그것들을 부숩니다. 문제는 물이 그들을 손상시키지만 거의 즉시 재생시킨다는 점입니다. 패널에서 패널로 라이카는 변신하여 불꽃 능력으로 괴물들을 감쌉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의 불을 뚫고 나아갑니다. 마침내 케네스의 월마트 권총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라이카가 감사하지만 케네스는 그를 꾸짖습니다. 힘 낭비하지 마세요. 이러다 쓰러질 거예요. 물의 악마에게 불은 소용없어요. 그는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어요. 라인은 명백한 것을 깨닫고 카렌이 번개창을 충전하자 그는 그것을 땅에 꽂으며 최대한 힘을 발휘하라고 명령합니다. 번개가 위로 솟구칩니다. 동시에 브리짓은 겨울의 죽음 망치를 내려쳐 주저없이 얼음의 파도를 지면에 쏟아냅니다. 번개와 서리가 물속에 떠있는 베블에게 내리꽂히자 그녀는 하품하며 이 애벌레들이 정말로 그녀를 짜증나게 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손을 들어 이제 충분하다고 말해요. 보세요. 갑자기 그녀의 모든 만화가 몸으로 모여요. 그녀의 모습이 물속에서 차가운 파란색으로 빛나고 카렌은 그녀가 모든 오라를 흡수해 힘을 키우고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이제 진짜 전투가 시작됩니다. 변신한 리카는 그녀가 그를 오빠라 부른 걸 떠올립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는 인간입니다. 그는 신성한 기사입니다. 어떻게 그가 웃는 괴물과 관련될 수 있을까요? 그는 그녀에게 아는 사람처럼 보지 말라고 외칩니다. 그때 모두가 이상한 느낌을 받습니다. 라이카는 머리를 움켜쥐고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의 마음을 찢어놓는 것처럼 몸부림칩니다. 라이카의 머릿속에 어떤 목소리가 있는 것 같고 그는 그것이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스쿠나처럼 그것이 외치며 그 소년이 정말 그가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베블을 쓰러뜨리기 쉽다고 말합니다. 카렌은 모두에게 대비하라고 외칩니다. 루나성 꼭대기에서 비빌은 무리 중 가장 약한 케네스를 향해 곧장 내려옵니다. 케네스는 몇 발을 쏘지만 물의 반사로 그녀는 그를 조준하고 어디선가 나타나 그의 얼굴을 세게 때립니다. 솔직히 그건 잡이었어요. 두개골을 터트리는 대신 뺨을 때렸죠. 브리짓은 시그니처 망치 공격을 위해 돌진합니다. 깨끗하게 맞췄지만 효과 없었어요. 충격받은 그녀는 반응할 새도 없이 베블은 태연히 손을 뻗어 그녀를 밀어냈어요.
잭은 공주에게 외쳤고 공주는 괜찮다며 그를 안심시키고 치유에 집중하라고 했어요. 불쌍한 사람, 그는 이제 말도 못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순종하고 라이카는 격렬히 흔들리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왜 머리가 터질 것 같은지 이해하려고 애써요. 그의 안에서 통제 못할 힘이 솟구칩니다. 그 순간 베블은 그것을 감지하고 마무리 공격을 시도합니다. 라이카는 그녀와 눈을 맞추고 그녀가 웃는 걸 본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그의 가슴에 손을 내리쳐 큰 구멍을 낸다. 그는 날아간다. 잭은 필사적으로 치유를 시도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다 요정의 마법이 갑자기 그의 가슴을 재구성합니다. 한순간에 그의 주문은 엄청나게 강력해집니다. 비블은 그를 경멸스럽게 내려다보며 그가 요즘 약해졌다고 합니다. 그때 라이카의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제 때가 되었으니 저항을 멈추고 모든 것을 넘기라고 합니다. 라이카는 당황해 그가 누구인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묻습니다. 그 목소리는 자신이 천상의 악마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한편 템페스트는 아서가 뒤쫓는 가운데 계속 도망치며 그녀가 너무 끈질기다며 이제 포기하라고 중얼거립니다. 아서가 그가 문제를 많이 일으켰으니 그녀가 보답하는 게 당연하다고 합니다. 갑자기 그녀는 칼을 뽑아 그의 다리를 베어버립니다. 템페스트는 그녀가 잔인하다며 망설임 없이 그를 무자비하게 베어버린다고 합니다. 아서는 차갑게 답하며 그가 도망치면 1000개의 악마들을 계속 부활시킬 거라고 알고 있다고 합니다. 템페스트는 그녀가 그를 죽일 결심이 확고하다는 걸 깨닫고 동료들 걱정은 안 하냐고 묻습니다. 여기서 시간을 더 끌면 돌아갔을 때 그들이 모두 죽어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녀가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는 동안 그들은 계속 도망칠 것이다. 아서는 그녀가 그를 죽이고도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 제 시간에 돌아올 것이라 맹세한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봉인 공격을 펼치며 유교의 빛의 검처럼 그를 꿰뚫는다. 그의 머리가 떨어지고 몸이 조각나지만 그는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조각난 상태가 슬프지만 결국 재생될 거라고. 그녀가 전투에서 이긴 걸 축하하며 동료들 구하는데 행운이 있길 바랍니다. 아서가 그녀를 노려보다가 바로 돌아서서 부대로 달려간다. 그녀는 시간이 없다는 걸 깨닫고 그들을 도와야 한다. 그녀가 카렌에게 템페스트를 쫓기 위해 3분이 필요하다고 말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녀가 돌아왔을 때는 2분 50초가 지났을 뿐이다. 하지만 그녀가 도착했을 때 모든 동료들이 땅에 쓰러져 있다. 그리고 천상의 악마가 웃고 있어요. 마치 마모루가 시청자들에게 더 흥미로운 콘텐츠를 만들도록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달라는 것 같네요. 장난스러운 작은 종을 활성화하고 전 떠나요.